뇌졸중이 무서운 점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생길 수 있다는 게 무서워하는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뇌혈관이 터지기 전에 위험 신호가 어떻게 되냐, 갑자기 생기는 입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팔다리가 마비가 된다든지 말 발음이 어둔해진다든지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뇌졸중 초기 증상일 수가 있으니까 빨리 응급실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 양재에 있는 삼성 스마트 신경과 의원에서 신경과 전문의로 진료를 보고 있고요. 주로 어지럼증, 두통, 각종 신경 통증이나 수면장애, 이명, 자율신경장애 이런 환자분들의 진료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유튜브에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신경과 질환, 특히 어지럼증에 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지럼 극복 혁명이라는 책을 제가 썼는데요. 이 책에서 여러분들의 어지럼증을 좀 스스로 잘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의사들도 많은 병들을 무서워하긴 하는데 특히 뇌졸중이라는 병을 정말 많이 무서워합니다. 사실 사망 원인 중에서도 암 다음으로 그다음에 심장혈관 질환 다음으로 높은 원인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이게 차라리 빨리 좀 세상을 뜨게 되면 차라리 오히려 나은데 이게 후유증이 남아서 나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한테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서 저희 의사들도 뇌졸중을 많이 무서워합니다. 이게 내가 의식은 있고 말은 할 수 있는데 혼자서 화장실을 못 간다거나 혼자서 거동을 못 한다거나 혼자서 식사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면 하루 종일 24시간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또 뇌졸중이 무서운 점은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만으로 100%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팔다리 힘 빠지는 증상이 생기면 또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그 시간을 또 지켜야지만 어느 정도 후유증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막연히 그리고 좀 두려워하게 되는 질환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뇌졸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뇌졸중 환자분들의 진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경우, 잘 좋게 된 경우와 좀 좋지 않게 되게 된 경우 하나씩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한 환자분 60대 이제 환자분이셨는데 1시간 전에 이제 반신마비가 갑자기 생겨서 왔어요. 시장에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다행히 옆에 사람들 워낙 많았으니까 빨리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병원에 실려 오셨는데 그분은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질 못했고 한마디도 말 자체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어증이라고 하는데 다행히 병원에 빨리 와서 뇌졸중을 진단을 CT 등을 찍어서 진단을 했고 한쪽에 큰 혈관이 막혀 있는 게 발견이 됐고 다행히 빨리 치료, 시술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최근 10년 전부터는 혈관까지 카테터를 넣어서 혈관을 직접 뚫어주는 응급 뇌경색 치료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혈전 제거술을 해서 다행히 빨리 혈전이 제거가 됐고 처음에는 완전 반신마비였는데 몇 시간 지나서부터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다음날에 보니까 말이 좀 어둔한 건 남았지만 팔다리 힘은 거의 다 좋아지고 MRI도 찍어봤을 때 이제 크게 남을 뻔했던 후유증, 뇌 손상이 조금만 남은 상태로 발견됐고 이후에도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같이 봤는데 거의 뇌경색 제방 없이 그리고 후유증이 거의 남지 않고 잘 치료가 됐습니다. 반면에 또 기억에 남는 다른 분도 계신데 이분은 이제 70대 분이셨고 혼자 이제 거주하고 계셨는데 이제 자녀분이 연락이 갑자기 안 돼서 가봤던 거예요. 가보니까 이제 혼자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고 실제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한 이틀 가량을 화장실에 혼자 이제 샤워실에 쓰러져 계셨던 거예요. 샤워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반신마비가 와서 꼼짝도 못하고 이틀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또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그분은 후유증이 아쉽게도 좀 많이 남아서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계속 반신마비인 상태로 누워서 지내게 되셨습니다. 이렇듯이 뇌졸중은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초기에 빨리 치료하면 또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하니까 평소에 우리가 뇌졸중 증상에 대해서 좀 미리 알고 계신다면 응급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뇌동맥류 환자분들이 요새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뇌동맥류라는 것도 잘 모르고 지냈는데 요즘에는 제 주위에도 이번에 검진했는데 뇌동맥류가 발견되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나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실 제일 중요한 원인은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발견되는 거이긴 합니다. 예전에는 작은 뇌동맥류, 예를 들어서 4mm 이하, 5mm 이하 뇌동맥류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뇌동맥류가 터져야지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사이즈가 커지기 전에도 2mm
2mm, 3mm 이렇게 되는 작은 뇌동맥류도 많이 발견하게 되죠. 발견하게 되니까 치료는 당장 하지 않더라도 또 추적 관찰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검사를 많이 해서 뇌동맥류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중요한 이유들이 또 나이가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까지 우리가 수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뇌동맥류는 혈관벽이 약해지면서 혈관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연히 조금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뇌동맥류가 늘어나고, 또 우리의 이제 생활 습관의 변화가 또 많이 있죠. 이제 고혈압도 늘어나고 비만도 늘어나고 당뇨도 늘어나고 하면서 그 뇌동맥류가 증가하는 거, 또 현대 사회에서는 스트레스가 또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러한 스트레스가 또 우리 혈관을 약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에 뇌동맥류가 앞으로 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뇌동맥류가 터지는, 뇌혈관이 터지기 전에 위험 신호가 어떻게 되냐 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갑자기 생기는 두통입니다. 뇌동맥류가 한 번에 뻥 하면서 터지기도 하지만 그 뇌동맥류 특히 약한 벽으로 찔끔찔끔 피가 새어나오기도 하고, 이럴 때면 벼락두통이라고 하는 두통이 생겨요. 벼락두통은 뭐냐고 하면 말 그대로 벼락 치듯이 갑자기 뻥 하면서 뭐 뒤통수를 누가 망치로 때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런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크게 터지면 뭐 그 순간에 바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두통이 좀 있다가 조금 지나서 가라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다가 또 머리가 아프고 하다가 나중에 크게 이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신호 중에 하나는 갑자기 생기는 심한 두통입니다. 벼락 두통의 정의는 5분 이내에 피크까지 치는 거거든요. 5분 이내에 끝까지 꽉 아픈 이 두통이 생긴다면 지체 말고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냥 병원 외래보다도 응급실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신경이 손상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뭐 팔다리가 마비가 된다든지, 말 발음이 어둔해진다든지,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긴다든지, 뭐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이제 뇌출혈, 뇌경색 같은 뇌졸중 초기 증상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금방 좋아졌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돼요. 금방 좋아지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 그만큼 중요한 시기라는 걸 의미하니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금방 좋아지더라도 빨리 응급실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편두통하고는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의학 용어로서의 편두통은 위험한 두통이 아니에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아픈 편두통은 위험한 두통은 아닌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두통이라고 얘기하면 그 한자말 자체가 한쪽이 아프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아프다, 물론 위험한 증상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예전부터 내가 아프던 두통이 그냥 뭐 간간히 있다가 이번에 또 있었다 이러면 크게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근데 새로운 두통이 생겼다, 새로운 두통이 특히 심하게 갑자기 생겼다 라고 하면 한쪽이든 양쪽이든 앞이든 뒤든 위험한 두통일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병원에서 환자분들 힘이 빠져요 라고 하면 한쪽이 빠지나 양쪽이 빠지냐, 팔다리가 빠지냐 이런 것들 꼭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상식적으로 반신마비는 중풍의 증상이다, 반신마비는 뇌졸중 증상이다, 이거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유명했던 얘기예요. 왜 그런지 좀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뇌는 각 뇌 세포가 담당하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뇌는 왼쪽 팔다리를 지배하고 왼쪽 뇌는 오른쪽 팔다리를 지배합니다. 뇌세포 입장에서는 팔을 움직이는 신경이랑 다리를 움직이는 신경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한쪽 팔에 힘이 빠질 때 다리를 조절하는 신경도 손상이 오면 같이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한쪽 손을, 예를 들어 오른쪽 손을 지배하는 왼쪽 뇌랑 왼쪽 팔을 지배하는 오른쪽 뇌는 거리가 멀어요.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에 동시에 뇌 손상이 오려면 그 사이에 있는 뇌들도 다 손상이 와야지만 양쪽 팔에 힘이 빠질 수 있겠죠. 그러려면 요 사이에 있는 신경들이 다 손상되면 우리가 뭐 멀쩡히 서 있거나 의식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일부 뇌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양쪽에 사지에 마비가 오는 경우도 부위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흔하게 보는 경우는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내가 이제 힘이 빠지는데 오른쪽 팔이랑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진다. 어느 날 걸어가다가 한쪽으로 몸이 기우는데 손도 오른쪽에 힘이 빠진다. 그러면 이제 뇌졸중 위험이 엄청 높은 거고, 역시나 빨리 응급실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 팔다리에 힘 빠진다, 이거는 위험한 증상이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담인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말이 어둔하다라는 증상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뇌졸중 증상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지럼증은 어지럽다고 해서 다 뇌졸중은 아니고 오히려 더 흔한 이석증이라는 원인이 있지만 말이 어둔한 거는 의외로 뇌질환 외에는 크게 원인이 별로 없습니다. 컨디션이 떨어져서 말 어둔하다 이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랑 전화하는데 어머니가 말 발음이 뭔가 뭉개지고 명확하게 말 못하고 뭐 한조 힘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어둔하게 하면 빨리 응급실에 모시고 가셔야 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뇌졸중 예방 음식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지금 당장에 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10년, 20년 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뇌졸중이 너무 무서운데 이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또 우리나라 분들은 음식에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제가 생각해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특별하진 않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들으면 에이 그게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를 잘 지키는 게 뭔가 특별한 슈퍼푸드를 기대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삼시세끼 실천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통곡물 음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미라든지 귀리라든지 이러한 잡곡 같은 것들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그러니까 건강한 탄수화물이죠. 그리고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뇌에 정말 좋은 걸로 많이 밝혀져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생선을 통해서 섭취하는 이 지방들 오메가3나 이런 것들 뇌에 좋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고 또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들도 우리 뇌에 정말 좋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채소라든지 과일 같은 거 그 다음에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나쁜 음식이 또 좋은 음식보다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뭐 열심히 찾아 먹지 않더라도 나쁜 음식만 피한다면 그게 더 우리 건강, 특히 뇌 건강에 효과적인데 나쁜 음식의 대표 주장은 바로 단 음식입니다. 단 음식. 그래서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과당 음식 같은 거, 과일도 사실 너무 많이 먹으면 당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섭취하지 말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또 나쁜 탄수화물, 당류뿐만 아니라 이제 흰색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밀가루라든지 흰 쌀밥이에요. 이런 것들 역시 뇌에 좋지 않은 음식이고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좋은 음식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은 어떤 걸 해야 되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내 건강을 언제쯤부터 챙기냐 그러면 제가 보니까 50대 때부터 진짜 열심히 챙겨요. 그리고 40대 때부터 이제 챙기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가니까 주위 아픈 분들도 좀 많고 이제 건강검진 해보니까 뭐 이것저것 발견되고 뭐 해서 약을 드시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점점 관심이 늘어나요. 근데 사실은 우리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부터 챙겨야 되냐 바로 20대 30대부터 챙겨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갖춰준 습관이 나중에 이제 치매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관여가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가능한 빨리 실천하는 게 그 무엇보다 돈을 수백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뇌졸중을 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위험인자라고 하는데 그 위험인자 조절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제 흡연입니다. 흡연, 담배. 제가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 보면 주로 뭐 이제 60대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인데 간혹 이제 30대 40대 젊은 뇌경색 환자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100%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뭔가 요인이 없으신 분들은 담배 때문에 생기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담배가 뭐 알다시피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혈관을 수축시키기도 하고 혈관에서 혈전을 많이 만들고 또 혈관을 쉽게 얘기하면 더럽게 만드는 거죠. 혈관에 이제 콜레스테롤 끼게 만들고 해가지고 담배가 뇌졸중을 많이 유발하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금연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건강검진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생기면 그게 뇌출혈이고 증상이 생기면 뇌경색입니다. 그러니까 검진이 뭐예요? 증상이 있기 전에 먼저 발견하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뇌혈관 질환 중에서 은근히 이제 뇌동맥류 같은 게 터지는 경우가 30대 후반, 40대 이때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이제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러면 제가 이제 주로 가이드 드리는 거는 뭐 40세 이전에도 하면 당연히 좋지만 한 40살부터는 시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40살부터 뭐 큰 이상이 없으면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번씩 50대나 60대부터는 5년에 한 번씩 뇌 사진, 뇌 혈관 사진을 찍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뇌 MRA라고 하는 그거는 조영제 없이 찍을 수 있으니까, 혹은 이제 CT로도 찍을 수 있는데 이건 조영제를 써야 돼서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이런 것들을 찍어서 뇌 동맥류라든지 뇌혈관 협착을 확인해 보면 좋고, 그 다음에 경동맥 초음파라고 있습니다. 이제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 쌓이는지 보는 건데 뇌 속이나 심장 혈관은 보기가 좀 힘들고 이 경동맥은 초음파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도 40살부터는 뭐 1, 2년에 한 번씩은 꾸준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체중입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뇌졸중에 중요한데, 체중에서 중요한 거는 너무 이제 비만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의외로 저체중도 썩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새 제가 보는 또 많은 환자분들은 저체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살이 너무 이제 마른 것도 좋진 않아요. 골고루 우리가 근육량도 좀 충분해야 되고, 적정 체중이라고 하면 이제 키로수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근육량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젊었을 때부터 20, 30대 때부터 관리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지럽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정말 다양한 증상 혹은 다양한 원인이 들어 있습니다. 어지러운 게 다 똑같이 어지러운 게 아니라 뭐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걸을 때 비틀비틀 거리기도 하고, 쓰러질 것 같은 어지러움도 있고요. 그래서 어지럼증 안에 수십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일 흔한 거 5가지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흔한 어지럼은 제가 정말 많이 보는 이석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다 깼을 때 이제 막 빙글빙글 돌면서 도는 이석증이고, 두 번째로 흔한 거는 좀 심리적 원인, 스트레스 받으면 생기는 어지럼증 혹은 이제 만성 후유 어지럼 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원래는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인데 이런 심한 어지럼증 후유증으로 생기는 어지럼증이 의외로 꽤 많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뇌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생기는 어지럼증입니다.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뇌경색이 생기거나 뇌출혈이 생기면 또 어지럼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전편두통 혹은 편두통성 어지럼증이라고 부르는 어지럼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컨디션 떨어질 때 한 번씩 머리 아픈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좀 예민한 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잠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혹 요새 이제 날씨가 좀 오락가락했는데 갑자기 비 오거나 더워지거나 이렇게 되면 뇌가 피로해지고 뇌 과부하가 걸리면서 두통이 생길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어지럼증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특히 젊은 분들한테는 이석증과 더불어서 제일 흔한 어지럼증 원인이 됩니다. 편두통성 어지럼증, 마지막으로 기립성 어지럼증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일어날 때, 근데 갑자기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오래 서 있거나 뭐 오래 앉아 있을 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는, 혈압이 떨어지거나 혹은 맥박이 빨라지는 경우에도 이제 기립성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흔한 어지럼증 원인 5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지럼증이 갑자기 생겼다.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바로 뇌질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질환 가능성이 없으면 우리가 좀 안심을 해도 되겠지만, 이제 갑자기 생긴 어지럼증이 뇌경색이나 뇌출혈 초기 증상일 수 있어서 이제 어지럼증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어지럼증 환자를 워낙 진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서 간혹 뇌경색의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분들 100% 이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합니다. 그래도 지금 말씀드리는 이 증상들이 있으면 뇌경색일 가능성이 무지무지 높은 거니까 이제 바로 응급실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쪽 팔다리 힘 빠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손바닥을 하늘로 올려서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한쪽 팔이 이렇게 떨어진다. 이게 이제 팔에 힘 빠지는 거고, 걸을 때 한쪽으로 기운다. 이런 것들은 한쪽 팔다리 힘 빠지니까 어지러움 플러스 힘 빠지는 거 있으면 무조건 응급실 가셔야 되고요. 얼굴 표정을 지어봤을 때, 이 해봤을 때 얼굴이 이제 표정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한쪽은 지어지는데 한쪽은 지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뇌경색 증상이고, 사물이 2개로 보일 수가 있어요. 이제 3개, 4개는 그래도 괜찮은데 앞에 사람 얼굴이 뭐 양옆이나 위아래로 2개로 보인다. 이건 뇌경색 증상이고, 말 발음이 어둔해진다. 그러니까 어지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지러워요 이런 식으로 말 발음이 어둔해지는 것도 뇌경색 증상이고, 또 어지러움은 사실 있기는 한데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거야. 완전히 술 취한 사람처럼 막 비틀거린다든지 혼자 못 서 있다든지, 심지어 심한 분들은 혼자 앉아 있지를 못해. 앉아 있어도 몸이 기울고 넘어가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뇌경색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증상으로는 어지럼증이 생기면서 심한 두통이 같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데도 이제 눈동자가 막 떨리는 경우예요. 이석증 같은 경우는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눈동자가 잠시 한 1, 2분 떨리다 말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눈동자가 한쪽으로 계속 팡팡팡팡 튄다. 그러면 이제 뇌질환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어지럼이 생기면서 한쪽 청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대부분의 위험하지 않은 어지럼증이라면 이틀 이내에 어느 정도 좋아져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되는데 이틀 내내 뭐 심한 어지럼이 지속이 된다, 어지럼이 또 심하진 않더라도 그 어지럼이 계속된다, 이것 역시 뇌질환 가능성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어지럼증이 잠깐씩 있는데 반복이 돼요. 그 잠깐이라고 하는 게 이석증처럼 1, 2분이 아니라 한 5분에서 20분 사이, 즉 10분 전후로 좀 어지럽다가 또 괜찮다가 또 어지럽다가, 이게 자세 변화에 상관없이 걸어 다닐 때든 앉아있을 때든 누워있을 때든 반복이 된다. 뇌혈관이 좋아졌을 때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분 전후의 어지럼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꼭 병원에 가서 뇌혈관 검사 해보셔야 됩니다. 어지럼증이 갑자기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응급 대처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지럼증이 갑자기 생겼을 때 제일 흔한 건 이석증이니까 거기 기준 맞춰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갑자기 어지럽다, 오늘도 그런 분 계셨는데 어지러우면 일단 가만히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석증이 제일 흔한데, 이석증 같은 경우는 보통 1, 2분 이내에 어지럼증이 거의 한 8, 90%는 가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개 돌렸는데, 고개 숙였는데, 아니면 침대에 누웠는데 어지러우면 그냥 일단 가만히 계셔보세요. 한 1, 2분 정도. 그래서 어지럼이 가라앉으면 이석증 가능성이 높고 어느 정도 안심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또 가시니까 좀 편해지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고개 돌리거나 움직였는데 어지러우니까 당황해서 또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하다 보면 어지럼이 계속 되는 거예요. 멈추질 않고.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 그 자리에 멈춰서 좀 안전한 자세로 멈춰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잠시 한 2, 3분 정도 기다려 보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서 어지럼이 어느 정도 가시면 편안한 자세, 또 계속 뭐 이런 자세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천천히 움직여 가지고 좀 기대는 자세나 누워있는 자세라면 좀 편한 자세로 조금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럼증이 있으면 또 대부분 또 따라오는 증상, 오히려 더 힘든 증상 중에 하나가 구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는 게 힘든데 또 토하려고 화장실까지 뛰어가다가 더 어지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메스꺼움이 있다면 빨리 봉지라든지 통을 챙겨서 이제 머리를 조금만 움직여도 토할 수 있게, 이렇게 살짝만 숙여서 토할 수 있게 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위험 신호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뇌경색 증상 있잖아요. 팔을 이렇게 들어서 팔에 힘 빠지는지 보고, 얼굴 표정도 지워보고, 말도 해보고 해서 응급실을 당장 가야 될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나 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아니면 약이 있으면 비상약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시거나 또 병원에 간다거나 하시면 됩니다. 네, 이석증을 진단할 수 있게 하는 특징적인 증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증상이 다 있다라고 하면 이석증 확률이 거의 89%가 넘어갑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빙글빙글 도는 증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이 움직일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주로 누워서 고개 돌리거나 뭐 고개 숙이거나 이제 고개 돌아볼 때, 이럴 때 움직일 때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어지럼증이 오래 가지 않는다. 보통 2분 내지 3분 이내에 좋아진다. 요 증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개 돌리거나 움직일 때 어지럼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이 생기고 그게 2, 3분 이내에 좋아진다 라고 하면 이석증 가능성이 정말 높고, 거기에 이제 동반되는 증상이 이런 게, 보통 이석은 자다가 이제 이석이 굴러 들어가기 때문에 아침에 시작한다든지 뭐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이 동반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석증 가능성이 있고요. 일반 어지럼증이라고 하면 보통 약간의 현기증 같은 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서 있을 때 잠깐 어찌어찌 한다든지, 막 밝은 빛 같은 데 가서 좀 어찌어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때 머리가 좀 띵하다든지 일반 어지럼증이고, 이석증은 그렇게 이제 증상이 생기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석증도 좀 심한 이석증이 있고 빙글빙글 도는 증상, 구토 이렇게 명확한 심한 이석증이 있는가 하면 그 돌이 조금만 들어간 아주 경미한 이석증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이석증은 약간 띵한 정도에서 그런 가벼운 증상만 있기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석증의 원인, 그리고 초기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석증은 원래 그 방골이관 옆에 있는 이석 주머니, 이석 기관에 그 이석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 게 떨어져 나와서 이제 그 방골이관 안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떨어져 나오려면 충격이 가해지는 게 첫 번째겠죠. 그래서 뭐 교통사고가 있다든지, 지나가다가 어디 벽에 머리 부딪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석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류 장애가 있습니다. 뭐 스트레스,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목 혈관이 나빠지는 목퇴행성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혈류 장애를 유발해서 이석증을 많이 유발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나 칼슘이 부족해지면 이석이 좀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래서 이석이 좀 더 잘 떨어져 나와서 이석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은 염증을 자꾸 일으켜서 또 이석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그렇게 떨어져 나온 이석이 또 그냥은 잘 안 들어가요. 언제 많이 들어가냐? 누워있을 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석증 생기는 분들을 얘기를 해보면 종일 누워있는 분들이 정말 많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누워있는 습관, 뭐 TV 볼 때 누워서 TV 보고 이제 자는 것도 아닌데 누워서 뭐 스마트폰 하고 이런 습관들이 이석증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잠을 잘 때 뭐 이쪽으로도 눕고 이쪽으로 눕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한쪽으로, 오른쪽으로만 계속 누워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이석증이 생기면 오른쪽에 거의 80% 이상이 오른쪽에만 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도 이석증의 주요한 아주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석증에 걸렸을 때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이석증은 가만히 있으면 어지럼이 가십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더 어지러워요. 움직이면 그 안에 있는 이석이 구르면서 더 어지러워요. 그래서 이석증 어지러움은 일단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뭐 누워 있었으면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면 되고, 심지어 자다가 생겼으면 그냥 그대로 다시 주무셔도 좋아요. 가만히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 가서 어지러우면 일단 또 역시 붙잡고 가만히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이동을 해서 좀 편한 자세로 좀 기다립니다. 그 상태에서 팔에 힘도 줘보고 해서 위험한 증상인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토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뭐 비닐봉지나 그릇 같은 거, 통 같은 거 옆에 갖다 놓고 토할 때를 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좀 드셔서, 비상약이 있으시면, 이석증 한번 걸려보신 분들은 비상약을 보통은 구비를 해 두실 거예요.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그런 증상 있을 때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가치료가 가능하신 분들은 치료를 시도해 보셔도 좋고, 일단 병원 가실 수 있으면 병원 가서 확인하고 치료하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이석증은 이 방골이관 속에 이제 이석이 들어갔고, 그 이석을 이제 굴려서 이석 주머니가 있는 공간으로 빼내면 치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병원에서만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방법만 알면, 혹은 이제 위치만 알면 혼자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진단받은 환자분들한테 교육 목적으로 자가치료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지금 댓글이 뭐 1000개가 넘게 달려 있어요. 혼자서 치료하고 이제 어지럼증이 좋아지셨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치료하는 법을 이제 알고 있으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좋지만, 병원에 가기 힘든 분들도 있고, 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외국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근처에 또 좋은 병원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서 진단 받았는데 치료가 불충분해서 또 부가적으로 혼자서 치료하고 더 좋아지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석증 중에서 제일 흔한 거는 후방골이관이라고 해서 이 뒤쪽에 있는 방골이관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이제 오른쪽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45도 돌려서 뒤로 누워서 이석을 굴리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뒤로 눕고 한 1분 있다가 왼쪽으로, 또 1분 있다가 한 번 더 왼쪽으로 가서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후방골이관 오른쪽 치료가 되는 거고, 왼쪽은 또 반대로 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의학 용어로는 애플리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 쓰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평 방골이관 이석증이 그 다음으로 흔합니다. 수평 방골이관은 이제 붙어 있는 팽대부른적 이석이랑 또 일반적인 방골이관 결석증이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긴 하는데, 일반적인 이석증 설명드리면, 누워서 이제 한 바퀴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처음에 고개 돌린 다음에 오른쪽, 정면, 왼쪽 바닥 보는 것까지 1분씩 한 다음에 바닥 본 다음에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은 이제 바베큐 롤 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바베큐 고기 굽듯이 한 바퀴 돌린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 붙여졌는데,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방향이 명확하지 않을 때 있어요. 이제 심하지 않거나, 혹은 이제 그 방향이 좌우 구분이 좀 잘 안 될 때, 이런 때는 브렌다루프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석증 습관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개를 45도 이렇게 돌린 다음에 그 반대 방향으로 빨리 눕고 30초 정도 있다가 일어나시고요. 또 반대로 이쪽으로 보고 눕고 또 30초 있다가 일어나시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브렌다루프 혹은 이석증 습관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도 역시 도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가치료가 100%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혼자서 치료 성공하는 확률은 한 50%도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드리는 거는, 이제 혼자 병원 가기 힘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좋아지면 또 병원 안 가도 되니까 한번 해보실 수 있다. 다만 아셔야 되는 거는, 이석증이 혹시 아니면 이 치료를 한다고 하다가 또 병원 가야 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 간혹 드물긴 한데 이 치료를 하다가 이석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영상 올린 것 중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정말 관심이 있었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석증 재발 방지법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석증은 재발을 잘합니다. 이석증 한 번 걸리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연구에서는 2년 이내에 뭐 47% 정도가 재발한다고 돼 있고, 뭐 제 환자분들은 훨씬 더 자주 재발하고 1년에 몇 번씩 재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좀 원칙적인 거라서 에이 그걸로 재발 방지가 되겠어 라고 하지만, 이거라도 지켜야지 조금이라도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지키더라도 분명히 재발할 수는 있지만 그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활발하게
편안하게 일상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꼭 운동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집안일을 한다든지 집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집에서 누워서 TV 보고 누워서 스마트폰 보고 이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석증이 훨씬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이제 칼슘 대사에 영향을 줘서 이석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D 보충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영양제나 주사라는 방법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은 햇빛을 보는 거죠. 그래서 햇빛을 생각보다 오래 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한 15분만 이제 봐도 이제 보충이 잘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햇빛 보면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석증 재발에 연구를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이제 위험 인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시면 약을 드시고, 당뇨가 있으시면 관리하시고, 고지혈증 약 드셔서 관리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스트레스가 역시 이석증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잠을 또 충분히 자지 못하면 염증이 늘어나고 뭐 혈류장애가 생기면서 이석증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것 역시 중요하고, 또 이제 수면 자세랑도 연관이 있어서 그 이석증이 뭐 한 번 정도 있었던 분들은 제가 별로 강조하진 않는데, 이석증이 뭐 자꾸 재발하시는 분들은 베개를 약간 높이고, 우리 경추베개 있잖아요. 고개를 약간 이렇게 하는 거는 이석증을 더 잘 유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뒤로 누워 있을 때 이석이 잘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베개를 조금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